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2명 더 보고되면서 국내에선 1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장실 배관이나 환풍 장치 그리고 문 손잡이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알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16명이었는데요. 저희들 방송 시작 전에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분은 17번째 환자는 싱가포르를 다녀온 38세 한국인 남성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녀온 것 같고요. 18번째 환자는 16번째 환자죠. 어제 보고됐던 그 환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일단요. 태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감염됐고 또 싱가포르 회의를 다녀온 사람이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역에서 감염자가 지금 톡톡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제일 우려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태가 커지고 국민 불안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던 얘기들이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다른 곳을 경유했다거나 또는 중국에서 확진 사람들이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들어오는 내국인 또는 이미 그 지역에 감염된 환자를 접촉해서 감염된 내국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특히 16번 환자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환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떤 점 이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째 하나는 이분이 감시망 밖에서 약 12여일 동안 계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시망 밖에서 12여일 동안 국내를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태국에 방문했을 때 감염이 된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근데 태국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할 때 입국이 될 당시에 증상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증상을 보이지를 않았으니까 본인도 감염된 줄을 몰랐을 거고 우리 방역 당국도 태국에서 들어오시니까 중국이 아니고 또 본인도 감염 증세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쉽게 입국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더더구나 이분은 폐암을 앓은 경력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심각한 병증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그리고 대체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이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감염되시고 나서 감염된 상태로 이제 본인이 불편하니까 병원을 다니신 거예요. 예, 그러는데 한 병원에서는 이미 상당한 병증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이제 피도 보이고 하는 이런 상황. 진료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한 바이러스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18번 환자, 즉 이제 딸에게 감염을 시킨 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딸에게만 감염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정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 14일 정도에 걸쳐서 면밀히 접촉한 사람을 다 찾아내고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메르스 때 봤던 것처럼 지금 당장 슈퍼 전파자라고 하면 이분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16번 환자가 방문했다고 하는 광주 21세기 병원, 이 병원을 코호트 조치하기로 했다라고 예. 합니다. 코호트 조치가 뭡니까? 병원을 통째로 차단하는 거예요. 격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 평택에 있는 모 병원이 그랬었거든요. 그 병원을 거쳐 나온 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나 다른 병원에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슈퍼 전파를 시킬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광주에 있는 21세기 병원을 방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문도 하셨고 입원도 하셨고 검사도 하셨고 약도 받으셨고 계속 그 방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이 이분이 여행을 갔다 오신 지역이 중국이 아니고 또 이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이러니까 의심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감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도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공기 흐름이 제한되고 또 입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전체 병원을 격리해서 입출입을 막고 이제 어떤 의사들인 경우에는 뭐 자가 격리도 하고 병원 내 격리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입출입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코홀트 격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볼 적절한 수 조치다 있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어제 이제 당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접촉자 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예. 방금 16번 환자 얘기했지만 12번 환자도 사실 뭐 많은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접촉자들이 는 겁니까? 우선 하나는 이제 밀접 접촉하고 일상 접촉 구분을 거의 없애다시피 없애기로 했죠. 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접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감시막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가 더 정밀해지고 하면서 접촉자가 늘어날 수도 예. 있어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12번 확진 환자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18번과는 달리, 이분은 16번과는 달리 본인이 병증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진행 기간이 한 17일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번 확진자로부터의 위험성, 지역사회 감염 전파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져서 오늘 정도까지만 12번이 접촉한 분들 중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12번 환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잠복기를 한 14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신 예, 거죠. 예. 자가격리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다 통일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접촉자들을 구분을 짓지 않고 무조건 접촉자라고 한다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수가 많아졌고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자가격리가 되다 보니 이를 거부하는 사람도 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거부 가능한 겁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이제 예.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생계적인 문제도 예.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나는 접촉을 하고 의심이 되긴 하지만 명백히 내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소위 말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벌금을 내는 조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부 측에서 만에 하나 이런 분들이 지역 사회 감염을 시키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부 측에서도 무조건 격리하고 이렇기보다는 이분이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정부가 그 처한 환경을 좀 완화시켜주는 예를 들면 뭐 생계적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방편으로 이분의 걱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지 그러지 않으면 무작정 이런 분들이 거부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제 정부에서도 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휴업수당 지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확진자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퇴원 소식이 곧 들려올 것 같습니다. 2번 환자죠.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금명간 퇴원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추가 퇴원 가능성 다른 분도 뭐 좋아지면 퇴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예. 또 더더구나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역학조사나 감시망이 잘 작동이 되어서 대부분의 환자는 매우 조기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확진. 매우 경증일 때 확진이 되고 입원 조치가 되어서 이제 치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 환자가 대표적인데 이런 입원 환자가 이제 아주 경과가 좋아서 곧 퇴원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조기에 이렇게 병원에 격리되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입원 환자에 이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곧
아마 퇴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퇴원까지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번 이런 뭐 양성, 음성 반응에 대한 검사를 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젠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2번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할 때도 2번을 하지만 예. 병증이 완전히 나았을 때도 2번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2번을 할 때도 24시간의 간격을 둡니다. 24시간이군요. 2번을 하는 이유는 혹시 한 번 검사한 것이 잘못되었을까 봐 2번을 하는 거고, 또 시간을 24시간 두는 거는 처음에 할 때 하고 24시간 경과할 때 바이러스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두고 최소한 2번 이상을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상당히 정상 생활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이때 이제 퇴원 조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를 몸에 전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원 조치가 되었을 때 이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HIV 치료제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좀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나 사르스 때도 이 약들은 사용이 됐거든요. 그쵸. 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약이 칼레트라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는 에이즈에서는 확실히 작용 기전이 알려져 있어요. 에이즈에서는 반드시 그 작용 기전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약이 작용하는 그 기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하는 건 몰라요, 아직은. 예, 그런데 이제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어떤 환자에게는 듣고 어떤 환자에는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환자에는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꼭 치료제가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지금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마 상당히 환자 상태가 나쁘거나 그러면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써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 약물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 메르스나 사스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인지 백신과 치료제는 지금은 없다 하는 걸 일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설 교수는 백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단기간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단기간에 되는 거는 아닌데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중국 같이 이렇게 아주 대규모의 이제 컨트롤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백신은 오랫동안의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과 같이 이런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는 대규모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지금 아주 개발된 초기 단계의 백신이라고 해도 과감히 써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메르스 때도 에볼라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데는 아주 초기의 백신이라도 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주 초기의 백신은 뭐 우리나라도 한 달 이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또는 중국도 대규모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백신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개발되는 백신이 아닌 초기 응급용, 대응용 백신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요. 약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종이고 또 이런 형태는 어떤 패턴을 띠냐 하면은 나타났다가 금방 사그러지고 그다음에 또 긴 시간이 있었다가 동일한 것이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것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물을 개발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차 유행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하더라도 이제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금방 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약물의 개발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약물을 혼합 투여한다거나 해서 이제 써볼 수는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뭐 수액이나 항생제나 또는 산소호흡기나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치료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약이 없다 또는 예방 백신이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사실 나중에 변종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은 이 시점에 변종이 발생하는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키트가 발명이 돼서 이게 뭐 코로나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종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잡아내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변종이 나타났을 거라고 하는 우려는 이미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박쥐에서 사람으로 왔다고 해봐요. 예. 이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옮겨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람으로 오잖아요. 사람으로 온 다음에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변이를 거쳐야 사람에서 예.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일단 사람에서 사람으로 초기에는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에서처럼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변이를 거쳐야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사람을 잘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거나 변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이것은. 그러는데 이렇게 변이가 일어날 때도 아무 곳에서나 변이가 일어나서는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보통 약물을 썼을 때 약물에 덜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약물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특한데 이런 것들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 그래서 특정 어떤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특정 어떤 서열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데 이제 변이가 생기면은 검출이 안 돼요. 예. 검출이 안 되는데 보통은 이런 키트를 개발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변이가 생겨도 예.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변이가 일부 생겨서 사람에게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질문은 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에 접촉 경로, 그러니까 흔히 알기로는 비말, 그렇죠? 뭐 침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오는지 중국에서는 뭐 다른 문손잡이를 잡거나 심지어 대변과 구강 전파 가능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이미 완전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보잖아요.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왜 환자를 빨리 확진하고 왜 빨리 격리하고 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질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일단 확진이 되잖아요. 이제 예. 제가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됐잖아요. 확진이 되면은 제가 만졌던 물건, 저로부터 나오는 모든 분비물, 체액, 땀, 대, 소변 할 것 없이 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는 바이러스가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중 화장실을 썼다. 그러면 그 공중 화장실이 제 분비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겠죠. 제가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면 그 문 손잡이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그 문 손잡이를 잡고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거나 하면 감염이 될 거예요. 화장실을 또 제가 지나온 공중 화장실을 쓰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확진 환자가 내는 모든 것, 옷, 분비물, 땀, 소변, 대변 할 것 없이 다 오염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빨리 확진 환자를 확정하고 격리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지나갔던 모든 장소를 찾아서 다 소독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소변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확산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 환자 자체가 이미 그것이 그 환자가 무엇을 만지든 그 환자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환자 자체가 다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중 화장실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할 때도 그래서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분이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네요. 그래서 손 씻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어떤 제 몸에 있는 다른 형태의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손이거든요. 예. 그리고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눈이나 코, 입 점막을 통해서 만지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 공중 화장실을 쓰느냐 아니냐 환자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런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개개의 국민들께서는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느냐, 손은 깨끗하게 씻느냐, 예, 거기에 개인 위생에 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것만 철저히 하시면은 환자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바는 네, 없습니다. 교수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과연 온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뭐 건조하거나 습도에도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바이러스가 신종이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러스가 보이는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수분 안에 특히 체액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생존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온도나 습도가 낮아지면은 금방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사람의 요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점막이나 코, 입 점막,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우리의 코 점막이나 입 점막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 점막들이 마르게 되면은 약간의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온도가 약간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바이러스는 물기를 좀 더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물기를 잃어버리면서 말라서 이제 활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좋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한테도 나빠요. 예. 온도나 습도가 약간 높아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점막이 약간 촉촉해지고 면역 기능도 온도가 낮았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지니까 예. 사람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바이러스 감염을 약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예,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